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23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이 여름의 끝을 알리는 처서죠. 더위가 그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여름 보내시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처서가 지나도 아마 폭염이 계속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식이 잘 익죠. 네, 따끈따끈 해야지. 근데 좀 밤에 열대야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기온이 좀 많이 변하긴 변하나 봐요. 예, 오늘은 연구원 여러분들과 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앞에 비치고 있는 것은 저희 레스토랑 앞에 사과나무가 한 주 있는데 그 사과가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이런 과수에도 유황을 많이 뿌리죠. 아주 엄청 뿌리죠. 천연농약이라고 해서. 네, 요것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마늘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을 이제 끝내자마자 바로 또 마늘 이제 그 경작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늘의 황성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황에 대한 걸 준비했는데 과수나무가 눈앞에 보여갖고 과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아주 예민하죠. 균에 아주 예민하고요. 충보다는 균에 아주 예민해요. 모든 농작물은 충보다는 균이 먼저 나타나고 그 균이 지나치면 충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인데 사과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균의 진행이 굉장히 서서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아주 특이한 작물이죠. 이 과수가 거의 다 그래요. 포도 외에는요. 포도는 좀 쉬운데 과수가 좀 까다롭죠. 이것도 지금 저희가 그 토양발효제를 연구해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같이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묘목을 작년에 심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사과에도 사과 성분, 사과가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은데 진짜 그 자연의 그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사과가 적지요. 그래서 그 환경농업 유기농 사과를 찾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구원 여러분들도 한번 텃밭이나 집 앞에 한 그루 한번 해 놓으시고 여기 토양발효제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사다가 넣으시고 한번 한 그루 한번 심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저희 레스토랑 앞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풀도 많고요. 여기는 지금 발효연구소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 옆에는 바로 유기농 그 식당으로다가 간판이 붙어 있고요. 비닐 터널 안에는 포도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식당 앞에는 수국이 한 그루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는 대추나무죠. 네, 이렇게 대추나무가 서 있고요. 안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왼쪽 포도나무, 오른쪽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익은 포도는 이제 다 수확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수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두 번째 수확을 한다니까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전문 농업에서는 좀 쉽지 않은데 텃밭 농업에서는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포도가 첫 번에 열매를 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바깥으로다가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지를 7월 중순경에 잘라요. 그러면 그 자른 데서 다시 이렇게 포도가 여니까요. 토양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포도를 이렇게 두 번 수확을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식당 뒤쪽 텃밭에 지금 이렇게 머루 포도가
익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일부는 지금 익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랗게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 그 농업은 화학 비료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너무 의존들을 하죠. 질소인 칼륨은 작물의 3대 필수 영양소라고 불리죠. 이를 많이 공급하면 작물은 빠르게 자라고 수확량도 단기간에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공급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죠. 화학 비료로 자란 작물은 세포벽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채 물과 당분을 과도하게 함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조직은 곰팡이나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해충에게는 먹이로서 매력적인 신호를 보내죠. 또한 특정 무기 성분만 과잉 공급되면 작물 내부의 대사 균형이 무너져서 해충의 기호 성분인 아미노산이나 단당류가 비정상적으로다가 축적이 되죠. 결국 비료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더 심해지는 역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흙 속의 상황도 달라집니다. 비료가 남긴 그 잉여 염류가 축적되면 토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죠. 그 결과 균형을 이루던 토양 생태계는 무너지고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해져서 토양병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황은 흔히 부차적 영양소로만 여겨지죠. 실제로는 작물의 품질과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 원소입니다. 황은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의 구성 요소죠. 비타민 B1과 바이오틴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황이 작물의 방어 시스템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측과의 채소의 풍부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것과 마늘과 양파의 향 성분인 알리신이라고 있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등 이런 것이 모두 황대사를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죠. 이들은 작물에게 병해충을 막는 보호막이 되고 사람에게는 황사나 항암 효과를 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작물 속 황 함량은 단순히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이 만든 생명 방어 물질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황 성분을 늘리기 위해 유황합성제나 황농약을 많이 사용하죠. 그 결과 기대와 아주 반대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마늘의 향과 저장성을 높이고자 유황을 공급하지만 실제 분석해 보면 오히려 황 함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황은 주로 황산염 그러한 형태죠. 그러나 농약이나 강제 투입된 무기황은 토양 속 미생물이 환원 과정을 가져야 유기황 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농약 자체가 토양의 미생물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 전환 과정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토양의 미생물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작물은 외부 환경의 자극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황을 합성합니다. 병해충이나 상처, 환경 스트레스가 있을 때 황을 아미노산과 방어 물질로 전환하여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과도한 황을 공급하면, 살포를 하면 이미 충분하다는 신호를 받지요, 작물이요. 오히려 대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위적 황 공급은 작물의 내부 대사 균형을 교란시킵니다. 불균형 속에서 알리신과 같은 유기황 물질은 제대로 합성되지 못하고 단순 무기황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곧 황 제품을 뿌렸는데도 황 성분이 줄어드는 역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작물에서 같이 나타납니다. 모든 작물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실험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맛으로다가 쉽게 판단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배입니다. 배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에서 황 제품을 아주 진짜 과도하게 사용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날씨만 흐려도 뿌리고, 비만 오면 뿌리고, 비가 온 후에 또 뿌리고, 아주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황 제품을 많이 사용한 유기농 배라는 것을 한번 드셔보셨나요? 네, 맹탕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유기농 물질이 있는가 이거죠. 유기농 문구는 있어도 물질은 없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러한 결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일부지만요. 참고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자연에서 어떻게 황이 축적되는지 그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연에서는 다른 원리가 작동합니다. 숲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엽과 풀, 동식물의 잔해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면서 황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원소가 유기물과 결합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화학적 분해가 아니라 미생물 군집이 만들어내는 고온 발효 환원 산화의 복합 과정이죠. 네, 저는 이것을 자연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기화된 영양소를 작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합니다. 그리고 광합성과 효소 반응을 통해 황을 시스테인, 메티오닌, 알리신 등으로 변환합니다. 이때 작물 내부에서는 정화와 에너지 소비가 함께 일어나서 세포 조직은 더욱 강해지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만들어진 황은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는 성분이 아니라 작물의 생리적 힘과 직결된 에너지 물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너지농법에서 말씀드리는 고온 발열 발효되는 이 퇴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먹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엿볼게요. 사람이 섭취할 때도 두 가지 황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인위적 황 제품이 남긴 무기황은 체내에서 해독 부담을 늘리고 일부는 독성 대사산 물질로 전환될 위험이 아주 높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 자연 속에서 작물이 스스로
합성한 유기황 화합물은 인체 효소와 바로 결합해 면역을 강화하고 해독 기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아주 논문까지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감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황 제품에 대한 거,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을 뿌려야 될까 말까 연구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늘 속 알리신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며 브로콜리 속 설포라파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작물은 스스로가 만든 황은 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인위적으로 주입한 황은 황제품을 작물에다가 살포했을 때 오히려 농작물과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천연 농약 중에 최고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뭐죠? 황제품이잖아요. 물론 말을 잘 들으니까요. 우리가 사용했을 때 표시가 잘 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2, 3년만 지나 보십시오. 2, 3년만 계속 연속 사용하면 말도 안 들을 정도로다가 변하지만 토양이 이제는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토양, 망가진 토양에서 황제품을 많이 쓴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좋은 성분을 더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마늘의 황 성분은 유황을 많이 뿌린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 속 미생물과 발효 과정을 존중하고 작물이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마늘의 황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수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스티커만 붙으면 그냥 값을 쳐주는 세상이에요. 농약 성분만 안 나오면요. 그런데 마늘의 최고 품질은 유기농 마늘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황 성분을 체크해서 검사해서 황 성분이 많이 나오면 최고의 마늘로 등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자, 그래서 마늘을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마늘은 예전에 밭에서 생산하던 그 황 성분은 이제는 거의 없고요. 절반 수준도 못 따라가는 지금 상태입니다. 보기는 좋지요. 농약으로다가 감춰놓은 것이죠. 덮어놓은 것이죠. 모양만 좋게요. 속은 광. 네, 이렇습니다. 네, 자연이 허락한 순환과 균형 속에서만 작물은 자신에게 필요한 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건강과 치유의 힘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인위적 영양분과 자연적 영양분의 본질적인 차이이며 우리가 농사의 길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연구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농사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그것을 먹이고 있나요?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본성을 이제는 까야 됩니다. 좀 심했나요? 네. 제품만 그럴듯하게, 모양만 그럴듯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이 알찬, 자, 소비자가 어떠한 물질이든 먹었을 때 약이 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병이 없는 세상, 아프지 않은 세상,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희생당하시는 대한민국의 여러 연구원님들이 많이 계시죠. 거의 뭐 대한민국의 전판 모든 분들이 그렇다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올해도 어떠한 물질을 생산해서 사회에다가 내놓았는지 반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포도가 많이 익었군요. 네. 여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도나무를 한 그루예요. 한 그루에서 네, V자로다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네, 이렇게 지금 한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쫙 나갔고요. 또 돌아오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아주 많이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약 한 7m 정도 될까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심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V자로다가 한 그루에서 두 그루를 심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같이 저쪽이랑 합류가 됐고요. 네, 이쪽은 지금 이렇게 이쪽까지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좀 과하게 열렸어요. 네. 어림잡아서 뭐 한 1000송이는 될 것 같아요. 연구원 여러분들도 좀 공간이 좀 있으시면 포도나무는 우리 토양 발효제 사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토양 발효제 외에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샤인머스켓을 올해 몇 년 동안 실패를 했는데 올해 10송이가 달렸네요. 선물 받았어요, 제가. 네. 한번 오시면 이 맛도 한번 보실 텐데, 이것은 어떠한 지배린이나 다른 처리를 안 해서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맛이 좀 궁금해요. 아직은 안 익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맛이 궁금한데 같이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올 가을 김장을 준비하시면서 황제품을 뿌려서 겨울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토양 발효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주 끝내줍니다. 깊은 겨울 황성분이 많은 배추로다, 무배추로다가 김장을 한번 해서 겨울을 한번 놔보세요. 아마 다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늘 심기 전에 연락들 하셔갖고 집에 텃밭에 마늘을 심으시려고 그러면 적극 추천해드려요. 마늘 같은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이 표시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 뭐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 연구원 여러분들이 그거 해서 황성분을 좀 많이 추출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러면 제가 좀 그 토양 발효제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가져가셔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검사에 한번 의뢰해 보시고요. 그러시면 아마 새로운 연구원마다의 새로운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그 지역마다 또 좀씩 틀리니까요. 마늘이 잘 되는 고장이 있잖아요. 그런 고장에서 하신다 그러면 마늘 속 황성분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